죽은 놈은 말이 없고 고아 새끼는 지저댈 어미가 없어. 그게 바로 눈먼 돈이라는 거야. 강원도 양구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일찍 떨어지는 이곳의 겨울은 유독 가혹했다. 창밖에서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웅웅거리며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지만 대대장실 안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다. 최고급 난로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가습기에서는 희뿌연 수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육군 제21보병사단 예하 707 대대장 강진혁 중령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툭툭 쳤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 상사, 자네 표정이 왜 그래? 똥 씹은 개마냥. 책상 앞에 부동자세로 서 있던 김 상사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시선은 강 중령의 손끝에 들린 서류, 정확히는 김민우 일병 공상 처리 불가 및 전역 심사보고서라는 제목에 박혀 있었다. 대대장님, 그래도 이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김민우 일병 다리가 완전히 으스러졌습니다. 평생 절뚝이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훈련 중에 다친 건데 위로금은커녕 치료비 지원도 없이 내보내다니요. 나중에 말이라도 나오면. 누가 말을 해? 강진혁이 코웃음을 치며 의자를 뒤로 젖혔다. 삐딱하게 꼰 다리 위로 잘 닦인 전투화가 반짝거렸다. 김민우 그 녀석 가족관계 증명서 떼어봤잖아. 부모 없고 친척도 없어. 고아원에서 자라다 군대 온 놈이야. 밖에서 억울하다고 떠들어봤자 들어줄 사람 하나 없는 인생이라고. 그런 놈한테 나라 돈 몇 천만 원 쥐어줘봤자 뭐 하겠어? 술이나 처먹고 노름이나 하겠지. 강진혁은 서류를 낚아채더니 만년필 뚜껑을 딱 소리나게 열었다. 오히려 내가 도와주는 거야. 사회 나가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고. 그리고 이 돈은 말이야. 우리 부대 회식비로도 쓰고 자네들 고생하는데 경력금으로도 좀 쓰고. 내가 다 알아서 좋은 곳에 쓸 건데 뭐가 그리 걱정이야? 쓱쓱.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결제란에 사인을 마친 강진혁이 서류를 김 상사의 가슴팍으로 휙 던졌다. 종이 뭉치가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가서 처리해. 사고 경위서는 내가 불러준 대로 고쳐. 본인 부주의로 인한 낙상이라고 명확히 적어. 훈련 통제관 지시 불이행 내용도 한 줄 끼워 넣고. 김 상사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섬주섬 주었다. 흑수저로 태어나 부사관으로 임관해 20년을 넘게 군밥을 먹었지만 눈앞에 이 엘리트 장교처럼 뼛속까지 썩은 인간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는 힘없는 상사일 뿐이었다. 대대장의 인사 고과 하나면 당장이라도 옷을 벗어야 할 처지였다. 알겠습니다. 충성. 김 상사가 힘없이 경례를 하고 나가자 강진혁은 책상 아래 숨겨두었던 양주병을 꺼냈다. 밸런타인 30년 산. 월급쟁이 군인 월급으로는 엄두도 못 낼 술이었다. 종이컵도 아닌 크리스털 잔에 호박색 액체를 따르며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병사들이 너가래를 들고 개미떼처럼 모여 눈을 치우고 있었다. 입김이 허공에서 얼어붙는 지옥 같은 추위였다. 강진혁은 따뜻한 집무실에서 양주를 한 모금 들이키며 중얼거렸다. 개돼지들 열심히도 구르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작전장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대대장님,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대민 지원 나갔던 게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군민이 하나 되는 양구 그 중심에 강진혁 대대장이 있다. 뭐 이런 타이틀로 기사를 쓰고 싶답니다. 강진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병사들을 벌레 보듯 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 좋고 넉살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재빨리 양주잔을 책상 서랍에 넣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허허, 그래.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인터뷰까지. 군인이 국민을 돕는 건 당연한 의무 아닌가. 그래도 뭐 우리 부대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거절할 수는 없겠구만. 언제 오신다나?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양구 읍내 보육원 봉사활동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 보육원 갈 때는 과자랑 라면 박스 좀 넉넉히 챙겨. 사진 잘 나오게 애들 깨끗한 옷 입혀놓으라고 원장한테 미리 언질 좀 주고. 알겠습니다. 역시 대대장님은 덕장이십니다. 작전장교가 감탄하며 나갔다. 강진혁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육사 출신의 지역사회 평판 좋고 부대 관리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지휘관. 이번 승진 심사에서 대령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었다. 그때 책상 위에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사단 인사처였다. 충성 707 대대장 중령 강진혁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인사처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중령. 고생이 많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자네 부대로 신임 인사가 한 명 갈 거야. 원래는 사단 본부로 올 인원이었는데 자네 부대 행정관 자리가 비었다며? 워낙 꼼꼼한 친구라 거기로 보냈네. 아, 감사합니다, 처장님. 어떤 녀석입니까? 싹싹하게 일 좀 잘합니까? 이소은 하사라고 여군이야. 임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성적도 우수하고 아주 야무져. 순간 강진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여군. 그는 여자를 군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부류였다. 그에게 여군은 그저 행정실에 꽂히거나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다. 게다가 꼼꼼하다니. 뒷주머니 찰 일이 많은 그에게 눈치 빠른 부하만큼 거북한 것도 없었다. 아, 여군입니까? 저희 대대가 워낙 격오지라 여군 숙소 문제도 있고 좀 불편할 텐데요. 남군 부사관 남는 인원 없습니까? 이미 발령 났어. 오늘 오후 배후령 터널 지났다고 하니까 곧 도착할 거야. 잘 챙겨줘. 요즘 군대 인권이니 뭐니 시끄러우니까 말 안 나오게 조심하고. 끝내. 뚜뚜뚜. 전화가 끊어지자 강진혁은 수화기를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다. 재수가 없으려니. 어디서 계집애가 기어들어와? 가뜩이나 해 처먹을 거 정리하기도 바쁜데. 그는 서랍을 열어 장부를 꺼냈다. 겉표지에는 부대 운영비 결산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그가 병사들의 피와 눈물을 빨아먹으며 모은 비자금 내역이 빼곡했다. 김민우 일병의 이름 옆에는 아직 금액이 적히지 않았다. 그는 빨간 펜을 들어 지급 불가 착복 예정이라는 의미로 동그라미를 2개 겹쳐 그렸다. 이소은 하사라고 했나? 오자마자 기를 확 죽여놔야겠어. 감히 내 나와바리에서 딴 생각 못하게. 강진혁은 몰랐다. 지금 낡은 시외버스를 타고 양구 터널을 지나오고 있는 그 작은 여군이 자신의 목을 조여올 저승사자가 될 줄은. 창밖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707 대대 위병소 앞 낡은 버스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군화 한 켤레가 눈 덮인 땅을 밟았다. 더블백을 어깨에 둘러맨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칼바람에 앞머리가 헝클어졌지만 드러난 두 눈은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소은 하사였다. 그녀는 정문을 바라보며 작게 은조렸다. 707 대대. 여기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곳이구나.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꼬깃꼬깃해진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며칠 전 익명으로 육군 본부 민원실에 접수되었다가 묵살될 뻔했던 투서였다. 강진혁 중령은 악마입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이소은은 배낭끈을 꽉 쥐었다. 하얀 입김이 흩어졌다. 강진혁 중령님 기대하세요. 제가 아주 꼼꼼하게 모시겠습니다. 위병소 근무자가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거기 누구십니까? 용무 말씀하십시오.
이소은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울려 퍼졌다. 충성. 신임 인사 담당관 하사 이소은. 전입 신고하러 왔습니다. 강원도 양구의 깊은 골짜기 탐욕스러운 늑대가 지배하는 소굴에 호랑이 새끼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순간이었다. 707 대대의 공기는 무거웠다. 단순히 기압이 낮거나 강원도 양구의 험준한 산세가 내리누르는 중압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는 묘한 침묵, 병사들의 눈빛에 서린 체념과 두려움, 그리고 간부들의 자귀적인 활기. 이소은 하사는 위병소를 통과해 본청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이질적인 위화감을 피부로 느꼈다. 행정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젖은 군복 냄새, 오래된 커피 찌꺼기 냄새, 그리고 기름난로가 불완전 연소하며 내뿜는 매캐한 석유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충성. 신임 인사 담당관 하사 이소은 전임명 받았습니다. 이소은이 우렁차게 소리쳤지만 행정반 안의 간부들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힐끔거릴 뿐이었다. 인사과장인 박대위가 의자를 삐걱거리며 돌아앉았다. 왔어? 짐은 대충 저기 구석에 놔두고. 여기 앉아봐. 박대위는 이소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시장통에서 물건을 고르는 듯한 불쾌한 시선이었다. 인사기록부 보니까 서울 출신이네. 아버지는 자영업 하시고 백도 없고 줄도 없는 흙수저가 용케 이 험한 전방까지 기어왔구만. 이소은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자영업은 아버지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만든 위장 설정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육군 본부 인사사령관 이태성 소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부대에 아무도 없었다. 군인에게는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다고 배웠습니다.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은 청산유수네. 야, 김상사. 얘 데리고 가서 대대장님한테 신고시켜. 대대장님 지금 기분 별로 안 좋으시니까 말실수하지 말고. 이소은은 김상사의 뒤를 따라 2층 대대장실로 향했다. 복도 벽에는 강진혁 중령이 병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지역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강진혁은 세상 더 없는 성인 군자처럼 웃고 있었지만 이소은의 눈에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이 읽히는 듯 했다. 들어와. 대대장실 문을 열자 훈훈하다 못해 더운 공기가 훅 끼쳐왔다. 강진혁 중령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충성. 하사 이소은 전입 신고합니다. 강진혁은 리모컨으로 볼륨을 줄이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이소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뱀처럼 훑고 지나갔다. 이소은이라. 이름은 예쁜데 관상은 독해 보이네. 인사처장이 꼼꼼하다고 칭찬이 자자하던데 그래 얼마나 꼼꼼한지 보자고. 강진혁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우리 부대는 말이야 가족 같은 분위기를 지향해. 서로 믿고 돕고 덮어줄 건 덮어주고. 너무 팍팍하게 굴면 서로 피곤해져. 무슨 말인지 알지?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며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소은의 대답에 강진혁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원하던 대답이 아니라는 듯 혀를 찢찼다. 융통성이라곤 쥐뿔도 없게 생겼군. 뭐 좋아. 여군이 왔으니 행정반 분위기는 좀 화사해지겠네. 커피는 잘 타나? 저는 인사행정 업무를 하러 왔지 다방 내지로 온 것이 아닙니다. 대대장님.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옆에 서 있던 김 상사가 사색이 되어 이소은의 옆구리를 쿡 찔렀지만 이소은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강진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진혁의 입과 근육이 파들거렸다. 감히 일개 하사가 그것도 갓 전입 온 여군이 대대장의 말에 토를 달다니.
하지만 강진혁은 이내 능글맞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하, 당돌하구만. 요즘 애들은 역시 패기가 있어. 그래, 농담 한번 해본 거야. 나가서 업무 파악해. 김 상사 잘 가르쳐라. 충성. 나가보겠습니다. 대대장실을 나온 이소은의 등 뒤로 문이 닫히자마자 안에서 쾅 하고 무언가 집어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김 상사가 한숨을 푹 쉬며 이소은을 노려보았다. 이 하사, 너 미쳤어? 대대장님 성질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어. 여기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교과서적인 군대가 아니라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군인의 본분 아닙니까? 아이고 두야. 너 때문에 내 수명까지 줄어들겠다. 따라오기나 해. 행정반으로 돌아온 이소은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인계받은 업무 파일들을 열어보는데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우리 민우 불쌍해서 어떡해. 부모도 없이 큰 불쌍한 내 조카가 다리가 병신이 됐다니. 복도가 떠나가라 곡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소은은 고개를 들어 출입문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등산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 누르며 들어오고 있었고 그 옆에는 주임원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진정하십시오, 고모님.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무슨? 애가 저지경이 됐는데 보상금은 나온대요? 우리 민우 내가 업어 키우다시피 했는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 거야? 여자는 주임원사의 옷깃을 잡고 흔들며 악을 썼다. 언뜻 보면 조카를 끔찍이 아끼는 혈육의 절규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소은의 예리한 눈썰미는 놓치지 않았다.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맺혀 있지 않았다. 게다가 업어 키우다시피 했다는 말과 달리 여자가 차고 있는 금목걸이와 명품 가방은 병원비 걱정을 하는 사람의 행색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이소은은 조용히 인사기록 시스템에 접속해 김민우를 검색했다. 김민우 일병 가족사항 부사망, 모사망, 형제자매 없음. 조부모 사망. 가족관계 증명서상 김민우는 천의 고아였다. 친인척이라고는 먼 친척조차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보육원 입소 기록이 전부였다. 그런데 갑자기 고모라니? 이소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김민우 일병의 고모님 되십니까? 여자가 울음을 뚝 그치고 이소은을 쏘아보았다. 당신은 뭔데? 그래, 내가 민우 고모다. 왜? 인사기록상 김민우 일병은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신분증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원 면회 및 보상금 수령 절차를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이 필수입니다. 여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잽싸게 주임원사를 쳐다보았다. 주임원사가 황급히 이소은의 앞을 막아섰다. 아, 이 하사. 자네는 몰라도 돼. 이분은 김일병이 어릴 때 헤어진 먼 친척 어른이셔. 서류상으로는 안 나와도 혈육의 정이라는 게 있잖나. 대대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모신 분이니까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가서 일 봐. 하지만 원사님 규정상. 어허. 들어가라니까. 주임원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여자는 그 틈을 타 콧방귀를 뀌며 다시 곡하는 신용을 했다. 아이고 억울해라. 군대 보냈더니 사람 병신 만들고 이제는 가족도 아니라며 내치네. 내 이 억울함을 대대장님한테 다 잃을 거야. 여자는 씩씩거리며 대대장실 쪽으로 사라졌다. 주임원사는 이소은을 노려보며 혀를 찼다. 눈치 좀 챙겨라, 눈치 좀. 쯧쯧. 이소은은 자리로 돌아와 주먹을 꽉 쥐었다.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저 여자는 진짜 고모가 아니다. 강진혁 중령과 주임원사 그리고 저 정체불명의 여자가 한통속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김민우 일병. 고아라는 이유로 사고 보상금까지 가로채려는 거야?
이소은은 컴퓨터 모니터 구석에 띄워진 엑셀 파일을 응시했다. 부대 복지 기금 운용 현황. 겉보기엔 완벽한 장부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다루는 인간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3년 전 기록부터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다. 오늘 밤 이소은은 잠들지 않을 작정이었다. 707 대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메스가 이제 막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밤 11시. 양구의 밤은 깊고 어두웠다.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잠자리에 든 시각, 행정반에는 타닥타닥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이 메마르게 울리고 있었다. 당직 사관인 박중희는 의자에 젖혀 누워 코를 골고 있었고 당직병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오직 이소은 하사만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모니터와 씨름 중이었다. 이소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맹금류처럼 날카로웠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출력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과거 5년치의 사망 위로금 지급 내역, 공상 처리 현황, 부대 운영비 지출 결의서였다. 이상해. 너무 완벽해. 이소은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강진혁 중령이 부임한 이후 3년간의 장부는 마치 기계가 짠 듯 오차가 없었다. 10원 단위까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결산 내역. 보통의 부대라면 행정 실수나 누락으로 인한 자잘한 수정 내역이 있기 마련인데 이곳의 장부는 지나치게 깨끗했다. 그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김민우 일병 사고 처리 계획서 파일을 다시 열었다. 낮에 강중령이 김 상사에게 던졌던 바로 그 서류의 초안이었다. 사고 경위 훈련관 본인 부주의에 의한 낙상. 안전수칙 미준수. 조치 의병 제대 심사 상신. 위로금 지급 대상 아님. 스크롤을 내리던 이소은의 손이 멈췄다. 파일의 속성 탭을 눌러 작성자와 수정 시간을 확인했다. 최종 수정자는 707BNC 5대 대장, 수정 시간은 오늘 오전 9시 30분. 그런데 파일 내에 숨겨진 시트가 하나 있었다. 보통은 보이지 않게 숨기기 처리가 되어 있는 시트였다. 엑셀을 능숙하게 다루는 이소은이 무심코 숨기기 취소를 누르자 비고라는 이름의 시트가 나타났다. 그곳에는 암호 같은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231차 1500 300김 500박 700강. 232차 2400김 600박 1000강. 이소은은 숫자의 패턴을 분석했다. 단위는 만원일 것이다. 1500만원, 2000만원. 이는 사고를 당한 병사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금이나 민간 보험금의 액수와 비슷했다. 뒤에 적힌 괄호 안의 이름들. 김, 박, 강. 김은 주임원사 김철수, 박은 인사과장 박민호. 그리고 강은 강진혁 대대장.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사고를 당한 병사들을 본인 과실로 몰아 국가배상을 막고 대신 뒤로는 병사 명의로 몰래 가입해둔 단체 상의 보험금을 타내거나 부대 위문금 등을 빼돌려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구조였다. 특히 241차 김민우 3천 배분 대기라고 적힌 최신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김민우 일병의 다리값 3천만 원이 그들의 회식비와 유흥비로 사라질 위기였다. 이 쓰레기들. 이소은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증거 화면을 캡처하고 파일을 자신의 비밀 USB에 복사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서류상의 조작을 입증하려면 피해 당사자인 김민우 일병의 증언이 필요했다. 그녀는 의무대 건물로 향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였다. 어디 가십니까, 이 하사님?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졸고 있던 줄 알았던 당직 사관 박중희가 눈을 번뜩이며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는데 왜 외투를 챙겨 입으십니까?
밖으로 나가시려는 거 아닙니까? 박중희는 인사과장의 신복이었다. 그 역시 박이라는 이니셜로 떡고물을 받아먹는 공범일 가능성이 컸다. 이소은은 태연하게 표정을 관리했다. 생리통이 심해서 의무대에 진통제 좀 얻으러 가려고 합니다. 당직 사관님께 보고하고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자들은 참 귀찮군. 박중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빨리 다녀오십시오. 돌아다니지 말고. 알겠습니다. 행정반을 빠져나온 이소은은 어둠을 틈타 의무대로 달렸다. 의무대는 본청 건물과 떨어진 구석진 곳에 있었다. 찬 바람이 볼을 때렸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의무대 입구에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안쪽 병실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소은은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를 걸어갔다. 제발요. 너무 아파요. 진통제 좀 더 주세요.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우 일병이었다. 야, 임마. 진통제 많이 맞으면 내성 생겨서 안 돼. 그냥 참아. 사내 자식이 다리 좀 부러졌다고 엄살은. 의무병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하지만 잠을 못 자겠어요. 뼈가 욱신거려서. 시끄러워. 대대장님이 너 특별 관리하라고 하셨어. 외부 접촉 금지, 약물 과다 투여 금지. 얌전히 있어. 내일 아침에 고모님 오신다며? 그때까지 닥치고 자. 이소은은 병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깁스를 한 다리를 천장에 매달고 있는 김민우 일병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 옆에서 의무병은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치료는커녕 방치에 가까웠다. 고통을 줌으로써 정신적으로 굴복시키려는 수작이었다. 이소은은 심호흡을 하고 병실 문을 드르륵 열었다. 누구야? 의무병이 깜짝 놀라 일어났다. 당직 사관님 지시로 환자 상태 확인하러 왔다. 인사담당관 이소은 하사다. 이소은은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의무병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지금 면회 시간 아닙니다. 그리고 대대장님이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 방치하는 게 대대장님 지시인가? 군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해도 되겠어? 이소은의 서슬 퍼런 일깔에 의무병이 꼬리를 내렸다. 그녀는 김민우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땀에 젖은 창백한 얼굴. 갓 20살이 된 청년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다. 김민우 일병. 이소은이 부드럽게 불렀다. 김민우가 힘겹게 눈을 떴다. 누구십니까? 새로운 인사 담당관이야. 다리는 좀 어때?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저 전역하기 싫은데. 대대장님이 자꾸 사인하라고. 김민우가 울먹였다. 이소은은 주위를 살폈다. 의무병이 눈치를 보며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그녀는 김민우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댔다. 민우야, 잘 들어. 내일 오는 고모라는 사람 가짜지. 김민우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대장님이 비밀이라고 말하면 감옥 보낸다고. 쉿. 목소리 낮춰. 난 널 도우러 온 거야. 내 다리 그렇게 만든 사람들, 그리고 내 돈 가로채려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넣을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딱 한 가지만 약속해. 이소은은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김민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내일 그 가짜 고모랑 대대장님이 오면 대화 내용을 이걸로 녹음해. 할 수 있겠어? 김민우의 손이 덜덜 떨렸다.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소은은 그의 손을 따뜻하게 그리고 강하게 잡았다. 겁먹지 마. 내 뒤에 아주 무서운 분이 계시거든. 강진혁 중령 따위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분이. 너는 피해자야.
피해자는 고개 숙일 필요 없어. 이소은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자 김민우의 눈동자에도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그는 녹음기를 베개 밑 깊숙이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저 나쁜 놈들. 벌받게 해주세요. 그래. 약속할게. 이소은이 병실을 나서려는데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다. 또각또각. 밤늦은 시각에 들릴 리 없는 소리였다. 이 하사 거기서 뭐하나? 강진혁 중령이었다. 술 냄새를 풍기며 그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화장실 간다더니 의무대는 왜? 우리 김일병이 그렇게 걱정되나? 아니면 뭐 훔쳐볼 거라도 있었어? 강진혁이 한 걸음씩 다가왔다. 이소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복도 한복판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양구의 밤바람보다 더 차가운 살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화장실 간다더니 의무대는 왜? 우리 김일병이 그렇게 걱정되나? 강진혁 중령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어두운 복도, 희미한 비상구 유도등 불빛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이소은은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여기서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 의심은 확신으로 변할 것이었다. 충성. 야간 순찰 중 의무대 쪽 불이 켜져 있길래 보안 점검차 확인하러 왔습니다. 당직 사관님께 보고드리고 왔습니다. 이소은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강진혁은 미심쩍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이소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술 냄새가 훅 끼쳐왔다. 보안 점검이라. 707 대대에 아주 충신이 났구만. 그래, 김일병 상태는 어떻던가?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진통제가 부족한 것 같아 의무병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쓸데없는 오지랖이군. 걔는 엄살이 심해. 꾀병 부려서 훈련 빠지려던 놈이야. 적당히 하고 들어가서 자. 내일 피곤할 텐데. 강진혁은 찝찝한 표정으로 손을 휘저으며 대대장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소은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다행히 의심은 피했지만 감시의 눈길은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다. 간부들은 위수 지역 내에서 외출이 가능했다. 이소은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부대를 나섰다. 낡은 시외버스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내려와 도착한 곳은 양구 시외버스 터미널이었다. 터널이 뚫리기 전보다는 나아졌다지만 양구는 여전히 육지 속의 섬처럼 고립된 곳이었다. 터미널 근처에는 휴가 나온 병사들과 면회 온 가족들로 북적였다. 이소은은 택시를 잡아 타고 기사에게 말했다. 기사님, 중앙시장으로 가주세요. 그녀가 시장으로 향한 이유는 2년 전 이 부대에서 의병 제대한 박동수 예비역 병장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작업 중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으나 치료비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전역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장부상에는 그에게 1,5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수령 여부는 불투명했다. 양구 중앙시장 골목 구석진 곳에 있는 허름한 순대 국밥집. 약속 장소인 그곳에서 이소은은 한쪽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청년을 발견했다. 박동수 씨 맞으십니까? 청년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낡은 패딩 점퍼에 며칠 감지 않은 듯한 머리. 삶에 찌든 기색이 역력했다. 누구쇼? 군대 사람 안 만난다고 했는데. 707 대대 인사담당관 이소은 하사입니다. 당신을 돕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동수는 코웃음을 쳤다. 돕긴 개뿔. 또 모각서 쓰라고 왔어? 나 이제 민간인이야. 건드리지 마.
강진혁 대대장이 당신 앞으로 나온 위로금 1,500만 원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 돈 박동수 씨는 구경도 못 해보셨죠? 박동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 약지가 반마디씩 잘려나가 뭉툭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500만 원? 그 계좌식이 나한테 준 건 차비 5만 원이 전부였어. 치료비는 대대장이 개인적으로 내주는 거라면서 생색은 더럽게 냈지.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실수해서 다친 거라 군법 회부되면 감옥 간다고 조용히 나가면 자기 친구 회사에 취직시켜준다고 했어. 그래서요? 취직은 시켜줬습니까? 취직은 무슨? 전역하자마자 연락 차단하더라. 병신된 손으로는 노가다판에서도 안 써줘. 억울해서 국방부에 민원 넣으려고 했는데 주임원사가 전화와서 협박하더라고. 너 때문에 부대 박살나면 남아있는 후임들이 다 뒤집어 쓴다고. 박동수는 소주잔을 들이키며 울분을 토했다. 이소은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제가 반드시 그 돈 박동수 씨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박동수는 한참 동안 이소은을 쳐다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 새끼 진짜 잡을 수 있는 거요? 내 인생 망친 그 악마 새끼. 네. 제 군복을 걸고 약속합니다. 박동수의 증언을 확보한 이소은은 곧바로 두 번째 목적지로 향했다. 양구 읍내에 있는 양구 사랑의원. 강진혁이 병사들을 주로 보내는 민간 지정 병원이었다. 병원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주말임에도 접수처는 한산했다. 이소은은 환자인 척 위장해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원장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걸어 나왔다. 어제 김민우 일병 병실 앞에서 악을 쓰던 그 가짜 고모였다. 화려한 화장은 여전했고 손에는 명품 백 대신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원장님, 그럼 서류는 이걸로 처리된 거죠? 진단 주수는 4주 미만으로. 가짜 고모가 원장에게 속삭였다. 의사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엑스레이 필름이야 뭐 기술적으로 흐리게 찍으면 그만이고. 김민우 그 친구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금만 살짝 간 걸로 진단서 나갈 겁니다. 그래야 공상 처리가 안 되니까. 아유, 역시 원장님은 센스가 있으셔. 대대장님이 조만간 식사 한번 모신답니다. 허허, 영광이죠. 강중령님 덕분에 우리 병원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소은은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은 이미 켜져 있었다. 병원과 군부대의 유착. 병사들의 부상을 축소 조작해 보험금 지급 사유를 없애고 그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는 카르텔이 확실했다. 가짜 고모가 병원을 빠져나가자 이소은도 조용히 뒤를 따랐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외진 모텔촌으로 들어갔다. 강진혁이 고용한 브로커가 머무는 숙소인 듯 했다. 그때 주머니 속에 핸드폰이 진동했다. 행정반 당직병이었다. 이 하사님, 어디십니까? 대대장님이 전 간부 비상 소집 거셨습니다. 지금 당장 부대로 복귀하랍니다. 비상 소집? 주말에 무슨 일이야?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누군가 자기를 뒷조사하고 다닌다는 첩보를 들으셨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소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눈치가 빠른 강진혁이 냄새를 맡은 것이다. 그녀는 서둘러 택시를 돌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양구의 풍경이 유난히 스산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월요일 아침 707 대대의 아침 점호는 살얼음판 같았다. 강진혁 중령은 연병장 단상에 서서 병사들을 쏘아보았다. 군 기강이 빠졌어.
인사를 똑바로 안 하는 놈들이 보이는데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 그래. 오늘 일과 시작 전까지 전 중대 완전 군장 연병장 10바퀴 돈다. 실시. 실시. 병사들의 한섞인 외침이 터져나왔다. 강진혁은 만족스러운 듯 뒷짐을 지고 대대장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인터폰이 울렸다. 행정반 이소은 하사 지금 당장 대대장실로. 이소은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온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깊게 심호흡을 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두려움은 전염되지만 용기 또한 전염된다. 지휘관이 흔들리지 않으면 부하도 흔들리지 않는다. 대대장실 문을 열자 강진혁은 의외로 부드러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2잔이 놓여 있었다. 왔나? 앉지. 충성. 이소은이 맞은편에 앉자 강진혁은 찻잔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다. 비싼 차야. 보이차라고 들어봤나? 한 잔에 몇만 원은 하는 거지. 자네 주려고 특별히 우렸어. 감사합니다만 용건만 듣겠습니다. 강진혁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입을 열었다. 이 하사 군 생활한 지 얼마나 됐지? 1년? 2년? 임관한 지 1년 차입니다. 그래, 병아리지. 열정도 넘치고 정의감도 불타오를 때야. 나도 소위 때는 그랬어. 세상 모든 부조리를 다 뜯어 고칠 수 있을 줄 알았지. 하지만 말이야, 세상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 흙과 백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강진혁은 서랍에서 두툼한 노란색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봉투 입구가 살짝 벌어지며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보였다. 이게 뭡니까? 자네가 요즘 밖으로 좀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 차비나 좀 하라고. 그리고 화장품도 좀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자가 군대 와서 고생하는데 이 정도 챙겨주는 건 지휘관으로서의 배려야. 이소은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강진혁을 응시했다. 뇌물입니까? 뇌물이라니 섭섭하게. 경력금이야.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김민우 일병 일말인데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 그거 다 긁어부스럼이야. 김일병 그 친구도 내가 알아서 잘 챙겨줄 거고 병원 원장님하고도 얘기가 다 끝났어. 자네만 눈 딱 감으면 모두가 행복해져. 강진혁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이 봉투 안에 든 게 500이야. 자네 월급 몇 달치지? 이번 한 번만 융통성 있게 넘어가면 앞으로 진급 누락 없이 내가 책임지고 밀어주지. 장기 복무. 그거 내가 사인 한 번이면 평생 직장 되는 거야. 달콤한 독사과였다. 돈과 인사고가. 직업 군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 하지만 이소은에게 그 돈은 김민우 일병의 다리값이었고 박동수 예비역 병장의 잘린 손가락 값이었다. 피 묻은 돈이었다. 이소은은 천천히 손을 뻗었다. 강진혁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역시 돈 앞에는 장사 없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소은은 봉투를 집어 강진혁의 면전으로 밀어버렸다. 쓱. 봉투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강진혁의 가슴팍에 부딪혔다. 이 돈 김민우 일병 수술비로 쓰십시오. 그리고 제 진급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부정한 돈과 타협해서 얻은 계급장은 개똥보다 못하다고 배웠습니다. 강진혁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야수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이 건방진 계집애가. 호의를 베풀었더니 기어올라. 강진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이소은을 위압적으로 내려다보며 고함을 질렀다. 내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들어? 고작 하사 나부랭이가. 내가 누군지 알아? 육사 출신의 차기 연대장 후보 1순위야. 너 하나쯤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라고.
이소은도 지지 않고 일어섰다. 대대장님이야말로 군복의 무게를 아십니까? 병사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산 승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김민우 일병건 그리고 지난 수년간의 횡령 의혹 전부 상급부대에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하하. 내가 보고하면 누가 믿어줄 것 같나? 나는 대대장이고 너는 갓 전입 온 관심 간부야. 내 말 한마디가 사단 본부까지 닿을 것 같아? 그 전에 내 목이 먼저 날아갈 거다. 강진혁은 인터폰을 거칠게 눌렀다. 헌병대장 연결해. 그리고 보안 담당관 당장 올라오라고 해. 그는 이소은을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기회는 끝났다. 넌 이제부터 군사 기밀 유출 혐의를 받게 될 거야. 내 책상 서랍에서 아주 재미있는 문서들이 나올 거거든. 내가 미리 손을 좀 써뒀지. 함정이었다. 강진혁은 이미 이소은이 거절할 경우를 대비해 시나리오를 짜둔 것이었다. 감찰 조사가 시작되면 내 말은 아무도 안 믿어. 스파이로 몰려서 불명예 전역당하고 감옥에서 썩게 해주지. 그때 가서 울고불고 빌어도 소용없어. 나가. 강진혁의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이소은은 입술을 깨물며 대대장실을 나왔다. 문 밖에서는 김 상사와 행정병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소은의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보안 담당관들이 들이닥쳤다. 이소은 하사, 보안 점검하겠습니다. 책상 비키십시오. 그들은 거칠게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맨 아래 칸 깊숙한 곳에서 2급 비밀 도장이 찍힌 작전지도 한 장이 나왔다. 이소은이 본 적도 없는 지도였다. 이거 뭡니까? 왜 작전 지도가 개인 서랍에 있습니까? 보안 담당관이 지도를 흔들며 소리쳤다. 모든 것이 강진혁의 각본대로였다. 행정반 안의 모든 시선이 이소은에게 꽂혔다. 경멸, 의심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시선들. 이소은은 그 지도와 대대장실 쪽을 번갈아 보았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지금 울면 지는 것이다. 그래,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끝까지 가보자.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꽉 쥐었다. 이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아버지가 주신 비상연락처 육군 본부 직통 한라인 번호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더 확실한 한방 강진혁이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직 김민우 일병의 녹음기가 있었다.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이소은이 담담하게 말하며 헌병대원들에게 양팔을 내밀었다. 양구의 차가운 바람보다 더 시린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707 대대의 헌병 조사실은 서늘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천장에 달린 형광등 하나가 이소은 하사의 정수리를 따갑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헌병 수사관인 최 상사가 팔짱을 낀 채 삐딱하게 앉아 있었다. 이소은 하사, 솔직하게 말합시다. 그 작전지도 누구한테 넘기려고 했습니까? 최 상사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다. 이소은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를 응시했다.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저는 그 지도를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 제 서랍에 몰래 넣어둔 겁니다. 지문에 대한 감식 의뢰를 요청합니다. 지문? 이미 지도에서 당신 지문이 나왔어. 당신이 서류 정리하면서 여기저기 묻혔겠지.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계속 발뺌할 거야? 거짓말이었다. 감식 결과가 그렇게 빨리 나올 리 없었다. 이소은은 최 상사 역시 강진혁 중령의 입김이 닿은 사람임을 직감했다. 이 부대 안에는 그녀의 편이 아무도 없었다.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사단 법무참모부의 정식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야, 여기 물도 주지 마. 정신 차릴 때까지 독방에 쳐넣어. 최 상사의 고함과 함께 헌병들이 이소은의 양팔을 잡고 끌고 나갔다. 그녀는 헌병대 유치장 독방에 수감되었다. 철창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왔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다. 휴대폰도 압수당했고 외부와의 연락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아버지가 아시면 당장 달려오시겠지만 지금은 연락할 방법이 없어. 그 시각 강진혁 중령은 양구 시내의 한 고급 일식집에 있었다. 맞은편에는 김민우 일병의 진단서를 조작해준 병원장, 그리고 헌병대장인 오소령이 앉아 있었다. 아이고, 우리 강 중령님. 골치 아픈 게 하나 들어왔다면서요? 오소령이 사케 잔을 비우며 물었다. 강진혁은 참치회 한 점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비릿하게 웃었다. 별거 아닙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좀 빼보겠다고 설치길래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간첩 혐의 좀 씌워놨으니 조만간 옷 벗고 나갈 겁니다. 역시 강 중령님은 일 처리가 확실하셔. 하하. 그나저나 이번에 승진 심사 얼마 안 남았죠? 대령 다시면 우리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제가 별 달 때까지 형님들이 좀 도와주셔야죠. 자, 건배합시다. 707 대대의 평화를 위하여. 위하여.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축배를 들고 있는 지금 유치장 안에 이소은이 차가운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우 일병에게 건넨 녹음기, 그리고 박동수 병장의 증언 파일이 담긴 USB가 자신의 관물대 깊숙한 곳, 헌병들도 찾아내지 못한 비상금 통장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유치장으로 면회객이 찾아왔다. 강진혁이었다. 그는 깔끔한 정복 차림으로 철창 앞에 섰다. 꼴이 말이 아니군, 이하사. 밥은 좀 먹었나? 이소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노려보았다. 덕분에 다이어트 중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독하네, 독해. 내가 마지막 자비를 베풀러 왔어. 지금이라도 내가 시키는 대로 진술 썼어. 호기심의 지도를 가져갔다, 반성한다라고. 그럼 불명예 제대는 면하게 해주지. 그냥 조용히 전역해서 시집이나 가. 강진혁은 철창 사이로 종이와 펜을 밀어 넣었다.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알량한 자존심 세우다가 감옥 가서 청춘 썩히지 말고. 이소은은 종이를 집어들었다. 강진혁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하지만 이소은은 그 종이를 눈앞에서 북북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이 눈처럼 바닥에 흩날렸다. 저는 군인입니다. 명예를 버리고 사느니 차라리 죽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대대장님, 밤길 조심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강진혁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철창을 걷어찼다. 이 미친년이. 그래,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내가 어떻게 짓밟히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강진혁은 씩씩거리며 돌아갔다. 이소은은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내일이 결전의 날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양구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사단 본부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면에는 징계위원장인 부사단장 대령을 포함해 5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엄숙하고 권위적인 표정이었다. 이소은은 정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며칠간의 유치장 생활로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참고인 자격으로 강진혁 중령이 앉아 있었다. 그는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았다. 징계 심의를 시작한다.
피심사자 이소은 하사는 군사 2급 기밀 무단 반출 및 보안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인정하는가? 부사단장의 질문에 이소은이 벌떡 일어나 대답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 지도는 강진혁 중령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증거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심사위원들이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렸다. 강진혁이 한숨을 푹 쉬며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 부하가 이런 짓을 저질러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부덕한 탓입니다. 이소은 하사가 평소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어했고 그 지도를 팔아넘기려 했던 정황이 거짓말입니다. 저는 금전적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소은이 소리쳤지만 헌병이 그녀의 어깨를 눌러앉혔다. 피심사자 정숙해. 어디서 감히 대대장에게 소리를 지르나? 위원장이 호통을 쳤다. 이미 판은 짜여 있었다. 강진혁은 사전에 심사위원들에게 로비를 마친 상태였다. 여군 하나가 부대 분위기를 흐린다는 소문을 퍼뜨려 놓은 탓에 심사위원들은 이소은을 문제아로 낙인 찍고 있었다. 증거가 명백하다. 이소은 하사의 서랍에서 지도가 발견되었고 동료들의 진술도 일치해. 더 볼 것도 없군. 파면 및 형사 고발 조치가 타당하다고 본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서명을 하려 했다. 파면. 군인으로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진혁은 회심의 미소를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척했다. 끝났어. 쥐새끼 같은 게 어디서. 그때였다. 잠깐. 최후 변론 기회를 주십시오. 이소은이 절박하게 외쳤다. 위원장이 귀찮다는 듯 손목시계를 보았다. 변론?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변론을 하겠다는 건가? 증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김민우 일병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제 억울함을 증명해줄 변호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민우? 그 다친 병사 말인가? 걔가 이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변호인은 미리 선임했어야지. 이제 와서 시간 끌지 마. 위원장은 가차없었다. 그는 의사봉을 들었다. 본 징계위원회는 이소은 하사에 대해 파면을 의결한다. 땅. 의사봉이 책상을 내려치는 소리가 이소은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 했다. 강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소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귓속말을 속삭였다. 그러게 주는 돈 받고 조용히 살지 그랬어. 넌 이제 전과자야. 나가서 쓰레기나 줍고 살아. 이소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소은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뭐? 하하. 현실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넌 끝났.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회의실의 육중한 이중문이 거칠게 열렸다. 헌병이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밖에서 발로 찬 듯 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누구야? 감히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데. 위원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문 안으로 들어선 인물을 확인한 순간 그의 입은 떡 벌어졌고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서리빨 같은 기세를 뿜어내는 한 중년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의 군복 어깨에는 별 2개, 소장의 계급장이 번쩍이고 있었다. 육군본부 인사사령관 이태성 소장이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변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심사위원들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부동자세를 취했다. 충성. 우렁찬 경례 구호가 터져나왔지만 이태성 소장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뚜벅뚜벅 소리를 내며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왔다. 그의 뒤에는 육군 본부 감찰부 요원들과 헌병 수사관들이 줄지어 따르고 있었다. 강진혁 중령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사단장도 아니고 육군 본부의 인사사령관이 이 최전방 양구의 징계위원회에 직접 나타나다니?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태성 소장은 강진혁을 투명 인간 취급하고 곧바로 피고인석에 서 있는 이소은에게 다가갔다. 수척해진 딸의 얼굴을 본 아버지의 눈가에 찰나의 흔들림이 스쳤지만 이내 냉철한 지휘관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이소은 하사. 충성. 하사 이소은. 이소은이 절도 있게 격려했다. 이태성 소장은 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손수 털어주었다. 그 행동 하나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했다. 많이 야위었구나. 고생했다.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견뎌야 할 시련이었습니다. 이태성 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심사위원들과 강진혁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호랑이처럼 매서웠다. 내 딸이 간첩이라니. 그게 무슨 개소리인가 자네들. 딸이라니요? 부사단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든 모습이었다. 이소은 하사는 내 딸이다. 신분을 숨기고 최전방에서 복무하겠다는 뜻을 존중해 입을 다물고 있었지. 그런데 내 딸이 지도 한 장 훔쳐서 팔아먹으려 했다고. 우리 집 금고에 있는 현금만 가져가도 내 놈들 퇴직금 다 합친 것보다 많아. 이태성 소장의 호통이 천둥처럼 울렸다. 강진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책상을 잡고 간신히 버텼다. 이소은이 소장의 딸이었다니. 자신이 건드린 것이 벌집이 아니라 핵폭탄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사령관님, 이건 오해입니다.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강진혁이 비굴하게 웃으며 변명을 시도했다. 공정? 내 놈 입에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역겹구나. 이태성 소장이 손짓하자 감찰부 요원이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다. 어젯밤 이소은이 숨겨둔 USB를 감찰부 요원에게 전달하는 장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재생되었다. 강진혁 중령 김민우 그 녀석 가족도 없는 고아잖아. 죽은 놈은 말이 없어. 박동수 예비역 병장 대대장님이 치료비 다 떼먹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병원장 엑스레이 흐리게 찍으면 그만이죠. 강진혁의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명백한 비리의 증거.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돌리며 강진혁을 외면했다. 강진혁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이건 조작입니다. 음모입니다. 저 여자가 저를 음해하려고. 입 닥쳐. 이태성 소장이 강진혁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억소리와 함께 강진혁의 발이 땅에서 떨어졌다. 군인의 명예를 돈과 바꾼 것도 모자라 부하에게 누명을 씌워. 내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이 부끄럽지도 않나. 이태성 소장은 강진혁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헌병대. 당장 이놈 구속해. 긴급 체포다. 육군 본부 헌병들이 달려들어 강진혁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철컹. 차가운 금소금이 울렸다. 방금 전까지 이소은을 조롱하던 그 손목에 은팔찌가 채워졌다. 사령관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강진혁은 바닥을 기며 이태성 소장의 군화발을 잡고 애원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그의 모습은 추악이 그지없었다. 이건 알아, 더럽다. 이태성 소장은 벌레를 털어내듯 발을 뺐다. 자네가 횡령한 돈 10원 한 장까지 다 토해내게 될 거야. 그리고 감옥에서 평생 콩밥 먹으며 속죄해라. 끌고 가. 강진혁은 개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멀어졌다. 회의실에 남은 심사위원들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다. 그리고 자네들. 이태성 소장의 시선이 징계위원들을 향했다.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부하를 사지로 몬 책임 무겁게 묻겠다. 전원 보직 해임하고 감찰 조사 실시한다. 4. 사령관님. 심사위원들이 털썩 주저앉았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초상집이 되었다. 이태성 소장은 다시 이소은에게 돌아섰다. 그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다. 많이 무서웠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니, 사령관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소은이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다. 이태성 소장은 딸을 와락 껴안았다. 그래, 내 딸 이소은. 장하다. 내가 이겼다. 이소은의 어깨 너머로 창밖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길고 길었던 양구의 겨울밤이 끝나고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강진혁 중령이 개처럼 끌려나간 직후 707 대대는 문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육군 본부 감찰부 요원 수십 명이 본청 건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군화 발소리는 마치 심판의 날에 울려 퍼지는 천둥소리 같았다. 한 장도 남기지 말고 다 뒤져. 벽지까지 뜯어내. 감찰관의 서슬 퍼런 지시에 요원들이 대대장실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호화로웠던 집무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고급 소파는 칼로 찢겨나갔고 책장은 바닥으로 엎어졌다. 여기입니다. 천장 텍스를 뜯어내던 요원이 소리쳤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장 안쪽 깊숙한 곳을 비추자 검은색 비닐에 쌓인 묵직한 덩어리들이 보였다. 우르르. 천장에서 돈다발이 쏟아져 내렸다. 5만 원권 지폐 뭉치였다.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 사이로 비밀 장부와 차명 통장들이 섞여 나왔다. 그 자리에 있던 이태성 소장이 차갑게 혀를 찼다. 저게 다 병사들 피고름 짠 돈이구나. 썩은 내가 진동을 해. 돈다발을 본 대대 간부들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다. 특히 강진혁의 오른팔 노릇을 했던 김상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저는 모릅니다. 대대장님이 시켜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인사고과 테러하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김상사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다. 평소 병사들 앞에서는 호랑이처럼 군림하던 그가 자신의 아니 앞에서는 비굴한 쥐새끼에 불과했다. 변명은 군사법원에서 하게. 헌병들이 김상사를 비롯해 비리에 가담한 간부들을 줄줄이 엮어 연병장으로 끌고 나갔다. 그 모습은 흡사굴비 두름 같았다. 연병장에서 눈을 치우던 병사들이 그 광경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다. 야, 저기 끌려가는 거 김상사 아니냐? 대대장도 수갑 찼는데? 와, 대박. 진짜 정의 구현이네. 병사들의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한편 육군 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강진혁은 미쳐가고 있었다. 벽을 긁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꿈이야. 내가 누군데? 내가 차기 연대장 강진혁인데. 이소은 그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철창 너머로 조사관이 들어왔다. 강진혁 면회다. 강진혁은 벌떡 일어났다. 혹시라도 자신을 구해줄 동기나 선배가 온 것일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면회실 유리병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소은 하사였다. 그녀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강진혁은 핏발선 눈으로 유리를 쾅쾅 두드렸다. 야, 이소은, 내가 감히 여길 와?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찢어 죽일 거야. 이소은은 미동도 하지 않고 수화기를 들었다. 진정하십시오. 죄수 번호 24601번.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정했다.
당신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 병사들에게 저지른 죄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빼돌린 횡령액 15억 원 전액이 국고로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우 일병을 포함한 피해 병사 24명에게 정당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내 돈. 그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강진혁이 거품을 물고 발광했다. 당신 돈이 아닙니다. 병사들이 흘린 피와 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양구사랑의원 원장, 그리고 헌병대장 오소령.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조건으로 형량을 거래하더군요. 당신은 이제 철저히 혼자입니다. 강진혁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다. 믿었던 공범들의 배신. 그것이 결정타였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하사. 아니 소은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주라. 우리 같은 군인끼리 왜 이래. 내가 나가면 내 전 재산 넣어줄게. 응? 제발 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줘. 조금 전까지 죽이겠다며 날뛰던 인간이 이제는 비굴하게 웃으며 아부를 떨고 있었다. 이소은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저는 군인이고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 아닙니다. 죗값 달게 받으십시오. 이소은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등 뒤에서 강진혁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9시 뉴스에는 707 대대 사건이 대서특필되었다. 단독 보도 두 얼굴의 대대장, 병사 보상금 15억 횡령 충격. 장군의 딸 신분 숨기고 비리 캐내다. 영화 같은 내부 고발. 국민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이소은 하사에게 열광했다. 약한 사람 등쳐먹는 쓰레기를 처단한 통쾌한 복수국에 온 나라가 들썩였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강진혁의 거대한 비리탑은 작은 여군 하사의 용기 있는 돌팔 매질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5월이 되었다. 양구의 산천에도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펀치볼 분지에는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혹독했던 겨울바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따스한 봄바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국군 수도병원 재활치료실. 이소은은 꽃바구니를 들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계급장은 여전히 하사였지만 가슴에는 참군 인상 표창 약장이 빛나고 있었다. 육군 본부로 영전하라는 아버지의 권유도 마다하고 그녀는 여전히 707 대대 인사 담당관으로 남아 있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였다. 하나 둘, 하나 둘. 재활실 안에서 힘찬 기합 소리가 들렸다. 이소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행봉을 잡고 걷기 연습을 하는 청년이 보였다. 김민우였다. 비록 다리는 조금 절뚝거렸지만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었다. 땀방울이 맺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패배감이나 절망이 없었다. 삶에 대한 의지가 가득했다. 김민우. 이소은이 부르자 김민우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를 본 순간 김민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엉거주춤 자세를 잡더니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인사담당관님 오셨습니까? 편하게 해. 재활훈련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이소은은 꽃바구니를 테이블에 놓고 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김민우에게 건넸다. 이거 받아. 내 거야. 이게 뭡니까? 강진혁이 떼어 먹으려 했던 내 보험금이랑 위로금 그리고 국가 배상금까지 합친 거야. 7천만 원 좀 넘을 거야. 그리고 강진혁 개인 재산 압류한 것에서도 위자료가 좀 나올 거고. 김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다. 0이 빼곡하게 찍힌 숫자. 고아로 자라 단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큰돈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그 돈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잃어버릴 뻔한 다리, 그리고 짓밟혔던 자존심을 되찾은 증거였다. 하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통장을 적셨다. 이 돈으로 대학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남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 넌 그럴 자격 있어.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사님 덕분에 저 다시 살았습니다. 세상에 하사님 같은 군인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소은은 김민우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바닥에 느껴지는 김민우의 체온이 따뜻했다. 그것은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병원을 나선 이소은은 병원 벤치에 앉아있는 중년 남성을 발견했다. 사복 차림의 이태성 소장이었다. 그는 딸을 보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다. 민우 녀석 많이 좋아졌더냐? 네, 아버지. 이제 곧 퇴원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구나. 강진혁 그놈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아마 감옥에서 나오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 있겠지. 연금도 박탈됐으니 비참한 노후를 보낼 게다. 권선징악. 죄 지은 자는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다. 소은아, 이제 본부로 올라오는 건 어떠냐? 너 정도 능력이면 정책부서에서도 충분히. 아니요, 아버지. 저는 현장이 좋습니다. 이소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양구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직 군대에는 제 손길이 필요한 병사들이 많습니다. 제2의 김민우, 제3의 강진혁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저는 707대대에서 제 할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하사 이소은으로서요. 이태성 소장은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껄껄 웃으며 딸의 어깨를 두드렸다. 허허, 그래. 그 고집이 어디 가겠냐. 누구 딸인지 참 훌륭하구나. 두 부녀는 나란히 벤치에서 일어났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707대대로 복귀하는 버스 안 이소은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던 강물이 녹아 힘차게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군복상의 주머니를 매만졌다. 그곳에는 병사들이 몰래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간 쪽지들이 들어 있었다. 행정관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부대의 영웅이십니다. 이소은은 작게 미소 지었다. 승진도 포상금도 명예도 좋지만 군인에게 가장 큰 훈장은 바로 지켜야 할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배후령 터널을 지났다. 터널 끝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은 이소은이 걸어갈 군인으로서의 앞날을 축복하는 서광이었다. 양구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찬란했다. 더 많은 이야기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